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냉전의 해체와 미국과 소련의 대결 체제였던 냉전이 해체되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냉전의 완화와 냉전의 해체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 드디어 소련에서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았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평화공존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3세계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는 제3세계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특이하게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런 제3세계가 출현함으로써 소련도 미국도 서방 진영이든 동방 진영, 소련 진영이든 포함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이러한 다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왔는데 이로 잠시 다시 냉전의 분위기가 높아집니다. 냉전 분위기의 촉발은 미국의 바로 턱 밑인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시작이 되죠. 아시겠지만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있죠. 그 아래쪽에 쿠바가 있죠. 근데 여기에 미사일을 설치하게 되면 미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소련이 여기다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쿠바를 봉쇄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 직전에 소련이 미사일 설치를 위해서 보냈던 배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미국은 또 베트남 전쟁의 통fik망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냉전 분위기가 다시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새롭게 대통령이 된 닉슨이 전쟁을 끝내겠다, 대외 정책을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중국과 탁구, 핑퐁 외교를 통해서 교류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상황. 이런 부분 어때요? 스포츠를 통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이 평화로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이었습니까? 경험이 있었죠? 평창 올림픽이 작년인가? 맞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스포츠를 계기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에서 평화 공존으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 결국 중국의 유엔을 가입하고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는 이런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냉전의 완화 분위기는 결국 90년대에 가서 냉전 체제가 끝나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냉전 분위기가 좀 완화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련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군비 경쟁에 따른 경제난이 소련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 내의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요구가 계속되고요. 소련이 더 이상 미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 군비 경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소련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정상, 미국과 소련 정상이 몰타에서 만나서 선언을 합니다. 냉전 끝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동유럽의 공산당 정권들이 연이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련이 해체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냉전 체제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럼 냉전 이후에는 이제 양강이었던 미국과 소련 중에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독주하는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EU,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 성장에 동반해서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둬라.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고전 자본주의 체제가 대공황으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을 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게 맡기는 방향, 신자유주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죠. 노동자에 대한 그 해고가 좀 비교적 쉬워지고 유연해진다라고 하죠.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고용한 자본가 위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 요구가 확대되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또 경제 위기가 오죠.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시장에 풀어놔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다시 개입을 강화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보호 무역을 막 선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굉장히 많죠. 두 개 주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하나씩 딱 나눠서 만들어졌으면 좀 좋을 뻔했네요. 이제 세계 분위기는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들어와 봅시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군합발로 짓밟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장군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신 헌법 체제 그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거 헌법을 좀 바꿔서 여전히 간접 선거지만 7년 단임제의 대통령으로 헌법을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나와서 이제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죠. 이러한 체육관 대통령 반민주적인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걸 안 된다. 민주화 되려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거죠. 이래야만 군사 독재가 끝날 수 있다.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름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이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벌써 10분인데. 자, 좀 빨리 해봅시다. 1985년 이분이 돌아옵니다. 미국에 망명가 있던 DJ 김대중이 귀국하죠. 그동안 80년 5.18 직전에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5.18 민주화운동을 뒤에서 조종했다. 이미 잡혀 들어간 사람이 조종을 할 수는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 사실상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특별 사면으로 무기형, 종신형이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20년으로 감형받았으나 외국의 계속적인 압박, 이 신군부가 어떻게 김대중을 죽여버릴지 모른다라고 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심지어 일본 많은 나라들이 압박을 넣으니까 결국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을 추방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 정부의 보호하에 있었던 김대중이 85년 1월에 급거 귀국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당시 김대중이 돌아오면 김포공항에서 암살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정치인들 20명 정도가 함께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목숨을 건 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다운 야당이 없었던 시절, 뭐 그때는 야당이 뭐 정치활동 정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아예 전두환이 금지시켰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일부 허용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봐줄게라고 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민주한국당, 뭐 민한당이니 국민당이니 하는 정당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정당들은 사실상 여당인 민정당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당들이었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할 수 없는 별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민정당의 뭐 1중대니 2중대니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던 힘없는 형식적인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YS와 이제 돌아온 DJ가 손을 잡고 당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신민당입니다. 근데 85년 2월 달에 치루어진 선거에서 이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름뿐인 야당들을 제끼고 진짜 야당으로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각종 공안 사건을 만들어서 야당과 제야 세력을 억압합니다. 그런 과정이 잘 나온 영화가 남영동 1985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야당 제야의 정치 지도자였던 김근태 씨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이야기죠. 이때 이를 고문했던 사람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김근태 씨는 나중에 국회의원을 3차례나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으나 이때 당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파킨슨씨 병처럼 손이 계속 떨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은 그런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시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86년부터. 이렇게 되자 이제 정부는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감시와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5월 3일 날 인천에서 5.3 인천 사태라는 게 대규모의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하고요. 이 인천 사태의 배후를 조사한다면서 이제 활동가들을 잡아들여서 고문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경찰의 고문 수사, 증거 조작 이런 걸로 이제 개헌 운동을 억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게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5.3 인천 사태 배우자들 그 행방을 알기 위해서 권인숙이라고 하는 여성 활동가를 체포해서 고문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82학번이었던 권인숙 씨를 체포해서 고문하는 과정에서 부천 경찰서 경장 문귀동이라고 하는 경찰이 권인숙 씨를 성폭행, 성고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한 권인숙 씨가 이제 이걸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부에서는 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성고문이란 말이 자극적이니까 빼라라고 보도 지침을 내리죠. 그래서 부천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합니다. 문기동은 오히려 권인숙 씨를 저들은 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쓰는 완전히 그 골수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색깔 논쟁 뭐 좌경 세력들은 저렇게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권인숙을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역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영화 1987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보도 지침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오히려 직선제 개헌 이런 것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죠.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민주적인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계속 뽑는 5공화국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종철 군은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DJ와 YS가 중심이 돼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고문살인정권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죠.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연세대학생 이한열 군이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죠.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0일 당시 여당은 전두환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노태우를 지명하는 사실상 노태우 씨가 이제 체육관에서 또 한 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후보 지명 대회를 열고 있었고요. 야당과 제야 세력은 서울 종로 태평로에서 서울 중구 태평로 종로구 태평로겠군요. 여기서 이제 60 국민대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항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됩니다. 끝내 전두환 정권의 그 후계자였던 노태우 씨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뭐 그때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시위가 열렸는데요. 특히 6월 26일 날 그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직선제 개헌 헌법 쟁취를 위한 이 대행진 여기에는 무려 전국적으로 180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거죠. 결국 노태우 씨는 6월 29일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죠. 그리고 이 6.29 항복선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 민주 시민들은 큰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계기, 민주화가 진전에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의식들에서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민주화의 흐름이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했을 또는 이렇게 목격하셨을 촛불혁명으로 나타났던 거죠. 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아유, 시간이 20분이나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